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수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문을 열겠습니다. 대통령이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을 마주치는 자리에서 연일 검찰 편중 인사에 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이 독식한다는 비판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작심한 듯이 다시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됐던 검찰 출신 인사는 후보군에서 최종 제외됐습니다. 검찰 출신의 중형 논란과 대통령의 말을 둘러싼 이런저런 이야기 조금 뒤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윤보리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북한의 핵실험에 임박했다는 관측이 잇따르는 가운데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예고해 핵실험 관련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안보협의회를 열어 강경 대응 기조를 확인했고 한미일 외교차관은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으로 국정요직을 채운다는 비판에 과거에는 민변 출신이 도배하지 않았느냐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이 검찰 공화국이라며 맹공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며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시멘트와 철강, 자동차 등 산업계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물류 차량 출입을 막은 화물연대 조합원 15명이 체포되는 등 부산과 광주, 거제 등에서도 경찰과 대치하던 노조원들이 줄줄이 체포됐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이 코로나19나 결핵처럼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혈액암 환자처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어려웠던 이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를 직접 주입해 면역 효과를 내는 이부실드를 10월까지 2만 회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감행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정치국 회의를 열어 곧 열릴 전원회의 안건 등을 심의했는데 그 논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에 나설 경우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 전원회의에 올릴 안건 등을 심의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전원회의는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는데 경제와 방역 등 올해 핵심 사업을 우선 점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원회의에 제출할 당 및 국가정책 집행정령 중간총합보고서를 비롯한 중요 문건들과 전원회의 확대회의 도의 형식, 일정, 방청자 선발 정령을 심의하고 승인했습니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건 북한 정책 기조의 변화 여부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3월에 열린 전원회의에서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한 뒤 핵 무력 강화에 집중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 대화가 활발하던 2018년 4월 전원회의에선 경제력 집중 건설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추가 핵실험을 결정하며 새로운 전략 노선을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장기간 봉쇄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민심을 다잡고 국방력 강화를 완성하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코로나 사태를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이 위기에 빠진 국가 경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새로운 숨을 불어넣을 것인가를 논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심이 아무래도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정부도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한자리에 모여 핵실험 동향과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날짜는 제가 바로 예단할 수 없고요. 북한의 결단만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경우 핵 미사일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대책을 임기 내에 강구해 나가겠다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이렇게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이 서울에서 만나 대북 공조를 다졌습니다.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는데 가시적인 조치가 도출될지 관심입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났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만의 대면 협의인데 3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협력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실체적 위협으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긴밀한 한미일 공조 중에서는 공감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만남이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한 셔먼 부장관은 확장 억제를 포함해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prepared to meet with the DPRK without precondition, and we iterate again that we harbor no hostile intent toward the DPRK. 3자 회동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 경제에너지 안보 강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 등 주요 글로벌 현안도 논의됐습니다. 모리 차관은 특히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인도태평양, 동아시아에서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현실화할 경우 한미일 3자 협력이 더욱 가속화를 내며 대중견제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검찰 출신으로 국정요직을 채운다는 비판이 갈수록 커지는 데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는 민변 출신이 도배하지 않았느냐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검찰 출신인 이복현 신임금융감독원장도 적임자라고 두둔했는데요. 다만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공정거래위원장은 숨 고르는 모양새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출근길 이틀 연속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작심하고 반박했습니다.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 보면은 그런 그 거버먼트 어토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전날 새 정부 첫 금융감독원장에 오른 인물은 지난 4월 이른바 검수완박에 반발해 사표를 낸 이복현 전 부장검사. 지난 1999년 금감원 출범 이후 검찰 출신 원장은 처음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복현 원장 이력까지 구체적으로 읊으며 적임자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또 오랜 세월의 그 금융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금융감독 규제나 시장 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 감독기관이고 법 집행을 다룬 사람이 역량을 발휘하기 아주 적절한 자리라는 말로 후속 인선 역시 법조인을 발탁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공정위원장 내정설이 굳어졌던 강수진 고려대 교수는 후보군에서 최종 제외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과거 카풀 인연 등 사적인 친분이 크게 부각된 데다 검찰 편중 인사라는 비판 여론 등이 겹친 복합적인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윤 대통령이 시민단체 인사들을 발탁한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건 새 정부 인사의 정당성을 설득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능력 중심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강경한 표현이 민심에 어떻게 다가갈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했지만 인사와 사정, 정보의 금융까지 검찰 출신 인사들이 사실상 거머쥔 모양새입니다. 야권에서 검찰 공화국이라며 맹공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상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대검 중앙수사부에서부터 함께 일했던 강골 특수통검사들로 사직한 뒤 정부 요직을 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 수사와 공직자 인사, 국정원 인사와 예산, 금융조사까지 전부 검찰 출신 손에 쥐어진 모양새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에서 인사추천과 공직기강 점검, 살림살이를 맡은 자리까지 윤 대통령과 근무 연이 있는 검찰 가족의 사실상 독차지입니다. 검사 출신 첫 금감원장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금감원이 과거 옵티머스 라임 사태 때 제 기능을 못해
외부 인사가 점검하고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누가 가느냐가 중요한 아니라 그 간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지켜보고 비판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도 적재적소에 배치한 인사라는 건 궁색하다. 적임자라면 왜 그런지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 우려하는 반응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인사와 재정을 주무르는 보직을 모두 검찰 출신으로 채운 윤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해도 너무한다며 연일 강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변 출신 인사들이 도배했다는 윤 대통령 반박도 맹비난했습니다. 검찰공화국, 검찰국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염려했던 것이 대통령께서 스스로 입증하고 계신 겁니다. 전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할래. 이거 얼마나 좀 1차원적인 접근입니까? 일각에선 내각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조만간 대대적인 사정정국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동훈 장관 지시로 부활한 증권범죄 합수단과 영장 없이 금융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금감원이 한몸처럼 움직인다면 검찰 직접 수사권이 줄어든 한계를 우회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정권 초기 대대적인 사정에 들어갈 거란 일부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자칫 국정 운영엔 차질을 불러온다면 현중 인사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다스 횡령 사건 등으로 보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별 사면 가능성도 다시 흘러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은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안양교도소 소재지를 담당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변호인은 YTN에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안 좋아 신청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몸 상태는 허가 여부가 결정되면 알리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거나 나이가 70살 이상인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건 재작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용돼 있다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번지자 고령이라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된 뒤에도 당뇨 같은 지병을 치료한다며 외부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습니다. 검찰은 의사와 법조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정치권에선 다시 특별 사면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광복절에 첫 사면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겁니다. 한 분은 사면을 통해서 석방이 됐는데 또 다른 한 분을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국민통합 차원에서 또 대한민국의 어떤 위신 차원에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면권은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 측근보다 국민 여론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되시고 나서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 첫 사면 대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언급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대통령 선거에 기여하고 또 공을 세운 사람들의 여론을 먼저 들은 것은 아닌가 하는. 대선 기간 줄곧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주장해온 윤 대통령 역시 지금은 언급할 때가 아니라며 일단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 가능성 궁금합니다.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81살인 이 전 대통령은 재작년 10월 다스 횡령과 뇌물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지금까지 2년 8개월 남짓 복역했고 벌금은 80억 원가량 남았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네,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는 대통령이 아침에 출근하다가 기자들과 마주치고 일문일답도 하고 이게 전혀 낯설지가 않은데요. 자, 연일 이 검찰 이 인사 독식 문제
자, 이거 관련해서 이제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는 좀 작심하고 바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 내용 먼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 보면은 그런 그 거버먼트 어토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 이복현 신임 원장은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또 오랜 세월의 그 금융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금융감독 규제나 시장 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이제 오늘 아침 발언 들으셨는데요. 어제는 이제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이제 쓴다 이런 게 인사 원칙이다 이렇게 이제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좀 더 길게 얘기를 했어요. 자, 민변 출신들이 이제 과거에는 이 과거라는 게 이제 과거 정권을 얘기하겠죠. 과거 정권에는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 어떻게 이해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도배를 했다는 말 자체는 일단 본인도 이제 과거의 그런 관행을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건데 지금 새 정부에서는 그거보다는 낫다는 것으로 좀 풀이해야 되나요?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이제 뭐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런데 이거는 제가 좀 뭐 말을 만들자면은 니불 내불. 니도 불륜이니까 나도 불륜하겠다. 뭐 이렇게 정권에서 그랬으니까 우리도 해도 된다. 그렇게 우리도 해도 된다. 이렇게밖에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좀 부적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특히 강하게 뭐 문재인 정부의 뭐 여러 가지 뭐 실정, 남맥상 그리고 뭐 내로남불 비판을 했잖아요. 그러면 더 나은 정권이라고 본인들이 홍보를 하고 윤석열 후보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면은 달라져야죠. 그러니까 니들이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걸로밖에 안 읽혀요. 그게 아침에 그래서 이렇게 기자들 만나는 이 브리핑이 상당히 사실 리스크가 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제된 언어로 어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의도한 건지 아니면 실수인 건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이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 검찰 출신이 너무 많이 요직에 가고 있다. 검찰 공화국이다. 이거를 좀 정파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받아들인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를 언론들이 뭐 소위 말하는 좌파 언론들이 이거를 막 지적을 하니까 너희 정부 때도 이렇게 했어. 이렇게 약간 받아치는 듯한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느껴졌어요. 굉장히 정파적으로 좀 이거를 해석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고 또 하나는 이를테면 뭐 어토니라고 하면은 뭐 변호사를 얘기를 하죠. 경험을 가진 사람이 정관계에 폭넓게 진출하고 있고 이게 법치주의다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법치주의의 어떤 기준이랄까요? 아니면은 뭐 정의하고는 많이 변호사가 많이 들어가면 그게 법치주의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미국의 이 정부, 뭐 주정부나 이제 연방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법조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 변호사와 검사 다 포괄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그 변호사와 검사가 많으면은 법치주의냐라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법조인이든 아니든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이제 뭐 법을 따르고 법을 어기지 않고 가는 게 이제 법치주의잖아요. 그거를 꼭 유일하게 검사들만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 능력주의는 인정을 하는데 그게 왜 유독 검사에서만 그렇게 유능한 행시 출신도 유능한 사람 많고요. 외시 출신도 많고 정치권에도 많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냐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적절한 답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글쎄요. 뭐 이걸 이 국민들이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지 지금 사실 이 검찰 출신 인사가 너무 많이 중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계속 지금 나온 얘기인데요. 최근 특히 이제 금융감독원장 인선을 비롯해서 최근 며칠 동안 이제 더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과하다. 제가 봐도 좀 과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인사를 기획하고 인사를 추천하는 거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다 검찰이 하고요. 인사 검증도 한동훈 법무장관 산하에 인사관리기획단에서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또 다시 검증하는 것도 검찰이 합니다. 공직기관 비서관. 추천도 검찰 출신이 하고 검증도 검찰 출신이 하고. 예. 그리고 뭐 이런 거에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라고 하면은 검찰 출신이 갔는데 이거는 이제 국정원의 한마디로 뭐 돈
뭐 이런 거 이제 뭐 조직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뭐 이제 관리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거를 이제 검찰 출신이 국정원 장악을 했나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예. 국무총리실 비서실장도 검찰 출신인데 정말로 원했을까요? 국무총리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기의 수족처럼 써야 되는 자기가 근데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밑에 뚝 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나를 염탐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게 윤석열의 사람이야 아니면 뭐 한덕수의 사람이야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정치 초년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네. 됐잖아요. 이거를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본인 사람들을 심어서 국정을 장악하는 이런 지금 루트를 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대통령이 본인이 아는 사람, 뭐 이제 능력을 검증한 사람을 쓰는 거는 맞는데 그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복현 신임 이 금감원장 임명에서 조금 여론도 조금 좀 냉담하게 돌아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상 처음으로 검찰 출신이 물론 뭐 회계학과 나오고 회계학 전공하고 금융수사 했다라고 하는데 금융감독하고 금융수사는 다른 영역이거든요. 네. 규제를 하는 거하고. 근데 이거를 일치시키는 거.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저는 이제 경제학과 안 나왔는데 제가 예전에 금융감독원 출입을 했거든요. 꽤 예. 오랫동안. 그럼 제가 경제학과 나오고 금융감독원 10년 출입했으니까 김준일 기자는 전문성이 있으니까 금감원장에 앉히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거를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네. 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만 약간 굉장히 한쪽 눈만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에도 그 이 업무가 복잡하고 굉장히 광범위하니까요. 뭐 이를테면 뭐 대출 규제도 해야 되고 전체적인 어떤 이제 금융산업의 이제 안정성도 좀 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이 많은데 과연 이제 그 검찰 수사를 주로 하던 분이 가서 전체를 이제 포괄적으로 잘 총괄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의구심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 검찰 출신들이 너무 정부 요직 곳곳에 많이 등용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는 같은 생각 가진 사람들,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이제 끼리끼리 모이다 보면은 너무 이제 말하자면 이제 확증 편향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국정 운영에 이제 좀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게 문제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양성을 확보해야 되는 거는 예. 이거 자체가 정부라가 무조건 효율성만 해야 되는 조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 리스크 관리를 특히 해야 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고 판단을 내릴 때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성 그거는 성별, 지역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안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모두가 검찰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모두 수사 대상으로 바라보는 검찰 저도 뭐 예전에 출입도 하고 많이 만나봤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모든 세상이 이분법적이에요. 검찰은. 뭐 나쁜 놈, 좋은 사람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렇죠. 예. 뭐 수사 대상자 예.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는 건데 이게 굉장히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뭐 운동권 출신들 아니면은 시민사회 출신들이 과도하게 많다. 예를 들면은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부 다 참여연대 출신들이 계속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고 그거를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게 역할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도배를 했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정당화하는 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이게 대통령이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무슨 좌파 진영, 진보 진영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보수 언론에서도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대통령께서 좀 살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공정거래위원장 그 후보자는 지금 좀 그 사실상 내정됐던 사람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 강수진 고려대 교수 검찰 출신이라고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었던 일단 이제 그 후보군에서는 제외됐다고 하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좀 그 마음을 바꾼 건지 뭐 본인은 좀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 앞으로 이제 어떤 흐름이 이어지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이제 이른바 친윤석열계 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제 SNS를 통해 오간 그 설전을 보면 말들이 좀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글쎄요 이 정도까지 가야 되나라는 건데 뭐 권력 투쟁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이준석 대표가 소위 말해서 뭐 한마디를 안 지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센 발언들이 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정진석 의원이 오늘 그 당권 경쟁이라는 해석에는 어느 정도 선을 긋긴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방선거 직후에 과연 우크라이나를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 우선순위였을까. 집권 여당의 책임과 역할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그런 거를 좀 먼저 해야 될 게 아닌가. 이준석 대표를 무슨 끌어내려고 한다는 등 이런 억측으로 연결돼서 저도 조금 당혹스러웠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더 잘 하라는 의미로 제가 노파심에서 정치 선배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혁신이 출범한다고 했는데 공천권을 경쟁으로 그걸 승화시킨 것은 분명히 당권을 노리고 있는 분들일 겁니다. 제 임기는 내년까지고 제가 공천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이런 지적들이 있는지 거기다 뭐 나이가 어떻고 뭐 선배로 어떻고 이런 얘기할 거면요. 앞으로 나이 순을 뽑죠. 당대표도 그렇고. 네. 지금 두 사람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는 저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SNS에 올린 글들을 보면은 뭐 술수 얘기도 나오고 뭐 흙탕물 얘기도 나오고 별의별 이제 단어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게 이 겉에서 지금 그 얘기하는 그 발언들과는 달리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 당내 이제 권력 투쟁의 서막이 오른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죠. 정진석 의원이 좀 한 발 물러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어떤 권력 투쟁 이런 거 아니다. 그리고 진화를 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봐야 되겠죠. 정치 선배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당대표한테 당대표의 공식 일정을 정치 선배로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는 게 이제 만약에 후배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좀 미래적이니까요. 정치 선배가 하는 조언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거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정진석 의원이 이제 그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거는 지금 우크라이나 가면은 균형 외교해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 러시아 도움받아야 되는데 문제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한 발 그거는 또 물러섰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가는 시간 순서가 최우선이었냐 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사실 정진석 의원의 논리라고 한다면은 윤석열 정부가 너무 미국 쪽에만 바짝 붙고 중국하고는 균형 외교를 안 해서 중국하고의 육자회담 같은 거에 도움 얻어야 되는데 똑같은 논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가는 것 자체를 좀 비판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우크라이나 국회로부터 초청을 받은 건데 이거를 그렇게 좀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게 조금 논리적으로 약간 궁색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말이 꼬이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거는 어쨌든 권력 투쟁의 시작이 이제 서막이 올려졌다라는 거고 그거는 이제 당 징계 상황이 좀 이거를 빨리 촉발시킨 것 같아요. 사실 1년이나 남았는데 이 정도로 빨리 이게 촉발될 것이냐라고 본다라면은 결국은 지금 뭐 이달 이르면 24일에 있을 당 윤리위원회의 결정들 여기에 지금 촉각이 곤두서면서 먼저 일종의 존재감 드러내기, 존재감 부각시키기 이런 것들이 지금 각 뭐 중진 의원들이 지금 각자 지금 막 나서서 지금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양측 간의 갈등이 촉발된 그 계기가 몇 가지 있었는데 일단은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행 그리고 혁신위원회 이제 출범 소식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이제 오늘 24일로 예정된 국민의힘의 이제 윤리위원회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좀 어떤 그 이준석 대표의 이제 거취가 이제 결정이 될 건지 지금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사실은 이제 수사를 해야지 뭐 증거 확실한 증거나 뭐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징계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뭐 시각도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윤리위원회에서 뭐 마냥 이제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당 윤리위원회가 굉장히 오래전 10년 전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사를 하거나 조사할 권한도 없고 그리고 어떤 능력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당 윤리위에서는 이제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그러니까 김철근 정무실장이 이거를 폭로를 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7억 원 투자각서를 이제 썼는데 그게 이준석 대표가 시켜서 쓴 것이고 사실상 입을 막으려고 한 거 아니냐 이거 자체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다. 라는 걸로 그 논리로 징계를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른바 이 성상납과 관련된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된 그런 안건이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뭐 각서를 썼다든가 이런 내용은 사실 일종의 이제 팩트로 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서명을 했고 그런데 그거의 내용이 이를테면은 뭐 이런 것들을 폭로하지 않으면은 내가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일종의 투자각서 같은 거죠. 그거를 두고 이제 해석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오해를 받을 짓을 했죠. 근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 그러면 징계를 하고 당원권 정지나 뭐 탈출 출당을 시킬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징계의 수위를 놓고도 굉장히 논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만약에 막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좀 센 징계를 받는다, 당원권 정지라든지 출당 같은 거 그러면은 그동안 국민의힘에 있었던 들어왔던 이준석을 보고 들어왔던 소위 말하는 이제 2030 젊은 보수들의 반발이 굉장히 강해질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당 내에서는 세력은 작습니다. 뭐 의원들이 뭐 이준석회가 많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원들 뭐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당의 내용으로 좀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이준석 대표 본인은 뭐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뭐 아예 이제 윤리위원회를 공개로 진행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사실은 이준석 대표의 임기 자체가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징계 결정이 내려지고 이준석 대표가 조기에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뭐 2달 안에 이제 이 전당대회를 조기에 열어서 뭐 차기 대표를 선출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제 자녀 임기에 따라서 차기 이제 총선의 공천권을 차기 대표가 가져가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개월이 이상이 남으면은 자녀 임기만 채우거든요. 그렇죠. 근데 6개월이 안 남으면은 이제 뭐 이제 추가로 이제 마저 이제 정식으로 임기를 채우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올해 12월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잖아요. 6월 11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1일 이전에 만약에 전당대회가 열려서 돼버리면은 자녀 임기만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징계가 만약에 확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언제 전당대회를, 웬만하면은 새로운 신임 당대표는 6개월만 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5, 6개월만 당연히 그렇죠. 더 하려고 하겠죠. 그럼 전당대회 시점은 언제일 것이냐,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또 신경전이 벌어지고, 아예 이를테면은 그 시기를 늦추기 위해 여러 가지 좀 수들이 이를테면은 뭐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가지고 다시 조사해 가지고 뭐 전당대회 시기를 늦춘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 복잡한 이제 뭐 셈법들이 지금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6월 24일에 있을 그날 확정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날의 윤리위원회 결정이 일단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 게 그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셈법이 상당히 좀 복잡하고, 뭐 이제 남은 임기를 생각하면은 과연 지금 뭐 이 권력 발등이 어떤 그 배경이라면 꼭 뭐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를 이제 이 사퇴하도록 만들려고 하겠느냐, 이런 뭐 일각의 이제 시선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상황은 어쨌든 좀 심상치 않다, 뭐 이런 관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심상치는 않은데, 그렇다고 이게 뭐 예를 들면 민주당 상황만큼 뭐 이렇게 개파 갈등이 엄청나게 뜨겁고 뭐 이게 분당으로 가고 뭐 이 정도까지 갈 것이냐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래서 뭐 이제 직접 원래 당정분리라는 대원칙도 있고 조금 관망하면서 보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민주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과는 좀 상황이 좀 다르죠.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극심한 내용이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민주당이 이런 그 혼란상이 계속되면은 나중에 이제 분당까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관측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자, 이 시점에서 민주당은 앞으로 한 2달여 동안 이끌어갈 임시 지도부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우상호 의원이 이제 추대가 됐죠. 그리고 비대위 방향성에 대한 의견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비대위가 어떤 성격의 비대위냐,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비대위원으로 들어가신 분이나 얘기가 좀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우상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지도부가 잘 선출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 오늘 또 그 초선 의원을 대표해서 비대위원으로 들어간 이용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형 비대위로 전당대회만 해서는 안 된다. 쇄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쇄신형 비대위가 될 수가 있을지, 임기 2달인데 2달도 사실은 한 달 정도 있으면은 모든 시선은 다 전당대회 출마자들한테 가고 그 전 출마 후보들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의 무게가 실리지, 여기에서 쇄신을 하자는 목소리가 힘이 실릴지, 또 하나는 쇄신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해야 되고, 이를테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책임을 져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그게 후보한테 유불리로 다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게 다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은 이거는 거의 관리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쇄신은 새로운 당 대표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그러면은 진 쪽에서 그 쇄신 이긴 쪽의 쇄신안을 진 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갈등이 쉽게 해소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디까지가 이 관리형 비대위고 어디까지가 혁신형 비대위냐 이제 그 경계선도 좀 모호하긴 한데요. 우상호 지금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염두에 두고 있는 관리형이라는 그 표현은 최소한 이제 극심한 이제 이 계파 갈등 양상을 좀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해소하고 이 전당대회까지 좀 이 어떤 그 디딤돌 역할을 하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전당대회 룰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잖아요. 3개월 만에 당원권을 줘야 된다, 투표권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의원의 비중이 지금 45%인데 이거를 확 낮추고 국민 뭐 아니면은 당원의 그 비중을 올려야 된다. 이게 근데 하나하나가 모두에게 다 유불리가 있거든요. 네. 이거를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쇄신인데 이걸 할 수가 있을지. 그러니까 지금 게다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도 있었을 테고 이재명 후보 대선 평가라고 하면 이재명 후보의 어떤 뭐 후보의 부족한 점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느 쪽도 다 반발할 겁니다. 평가를 하자고 하면.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는 성공한 대통령하고 졌지만 훌륭한 후보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잘 되기가 힘들다는 이런 지금 현실을 보여준 거고 오늘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 그 평가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지방선거. 제가 사실은 거기에 이제 토론자로 갔는데 언론에 비공개를 했습니다. 그걸. 아, 그런가요? 그래서 기자들이 상당히 현장에 와가지고 좀 반발을 좀 했어요. 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는 거 한마디 하는 것조차 굉장히 조금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이 당내 현실을 반영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사실 이제 민주당 그 내부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세대 교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 팬덤 정치의 좀 이 어떤 이 청산이라든가 뭐 이런 건 뭐 얘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사실 뭐 넘어야 될 산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전국 총파업에 들어간 지 이틀째입니다. 물류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 이천에서는 노조원 15명이 체포되는 등 파업 현장 곳곳에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성 기자입니다. 발 디딜 틈 없이 대치 중인 경찰과 화물연대 노조. 순간적으로 인파에 틈이 생기더니 노조원 한 명이 경찰 여럿에 붙들려 나옵니다. 뭔 죄를 졌어? 왜 계속 시끄러? 영상이 찍힌 건 아침 8시 반쯤. 경찰은 화물차 통행을 막아 공장 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노조원 15명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운송에 나선 화물차를 막으려는 노조와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이 서로 맞서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과적에 대한 것은 경찰이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찰 업무로 분명히 적시되어 있다. 이걸 항의했는데 이거를 무시한다면 그건 업무 방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조합원들 말을 안 들어준 겁니다. 갈등이 번지는 사이 물류 차질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수출항인 부산항의 컨테이너 보관 비율, 이른바 장치율은 74%로 지난달 평균보다 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항만 터미널 운영사들은 장치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을 고려해 빈 컨테이너를 외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와 정부 간 협상은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치솟는 국제 유가 때문에라도 빈손으로 물러설 수는 없는 처지. 거리 측정, 운송 원가 이런 게 다 잡혀 있는데 이게 없어진다면 그 틀이 없어진다면은 그럼 화물노동자는 죽으라고 일을 하고 예전처럼 수입은 그만큼 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운임제는 우리 화물노동자한테는 절실하다. 반면 정부는 파업 국면에서 불법 행위에 엄정 대처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와 정부가 이처럼 강대강으로 맞붙고 있어 물류난과 그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와 철강 등 주요 건설 자재 공급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가뜩이나 건설 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사 현장이 멈춰설 수도 있어 업체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동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단양의 한 시멘트 공장. 시멘트를 운반할 차량 등이 분주하게 드나들어야 하지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움직이는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처럼 차량이 진출입이 안 한다 하면 오늘과 같이 선전전 일정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시멘트 업계는 출하량이 급감하면서 하루 매출 손실이 15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저희 이제 시멘트 제품 출하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며칠 더 지속되면 저희 시멘트를 원재료로 쓰는 레미콘 공장에서 공사 현장에 제품 타설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되고, 철강 업체들도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포항 공장은 이틀 연속으로 전혀 출하를 못하고 있고, 포스코 포항제철소도 하루 물동량 4만 9천 톤 가운데 2만 톤의 출하가 중단됐습니다. 이처럼 건설 자재 공급 차질에 대형 건설사들도 당장 비상이 걸렸습니다. 건설 현장의 필수 자재인 레미콘과 철근은 현재 확보해 놓은 재고로 며칠간은 버틸 수 있지만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면 시멘트와 철강 자재 수급 차질로 건설 현장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철근 콘크리트 업체들이 건설 자재비 급등으로 파산 위기에 몰렸다며 대형 건설사에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다음 달 공사 중단을 예고했습니다.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 원만히 협상에 임하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7월 11일 날 D-Day를 잡아서 불성실한 원청사에 대해서는 현장을 세우겠다는 그런 결의를 하였습니다. 건설 자재비 급등으로 인한 갈등에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시멘트와 철강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면서 전국의 공사 현장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경제성장률 전망 추적 사이트가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졌음을 나타냈습니다. 미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며 이를 잡는 게 정책의 최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이 미 국내 총생산 GDP 전망을 집계하는 GDP Now가 2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1일 1.3%에서 0.9%로 낮춘 겁니다. 1분기에 미 GDP가 1.5% 감소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하향 조정은 세계은행의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직후에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최악 인플레이션에 따른 기업이익 감소에 물가 잡기를 위한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실제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따른 석유 식량 시장과 세계 공급망 교란 등으로 빚어진 40년 만에 최악인 미국 인플레이션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We currently face macroeconomic challenges, including unacceptable levels of inflation, as well as the headwinds associated with the disruptions caused by the pandemic's effect on supply chains. 옐런 장관은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정책의 최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at bringing inflation down should be our number one priority, and President Biden, in an op-ed on inflation in recent remarks, has indicated that it is our top priority. 옐런 장관은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자를 축소하는 적절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급등한 유가와 관련해선 이제는 생산을 올릴 유인이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선 반도체는 경제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국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잇따라 대폭 인상하고 양적 긴축 방침까지 밝혔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사실상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검찰 개혁과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 뒤집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최근 대검찰청과 협의를 통해 검찰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직접 수사부서 70%가량을 형사 공판부로 바꾸는 총량 축소에만 치중해 민생범죄의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워지는 등 검찰 기능이 비정상화됐다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 폐지와 같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YTN이 확보한 관련 문건을 보면 개편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장관 수사 개입 배제, 형사부의 인지수사 복원, 전문 수사부서 기능 강화입니다. 법무부는 먼저 검찰 안에 수사 임시조직을 설치할 때 필요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재직 시절 만들어진 규정인데 수사 초기부터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당한 수사 개입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일선 검찰청의 마지막 순위 형사부, 이른바 형사말부만 검찰총장 승인을 얻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 모든 형사부가 중요 범죄의 단서를 발견할 경우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모든 수사 개시 사건을 사전에 총장 승인까지 받는 건 비효율적이고 제때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거나 증거인멸, 범인 도피 가능성과 같은 폐해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형사부나 공판부로 바뀐 전문 수사부서들은 고도화, 첨단화되는 범죄의 효과적인 대응 차원에서 원래대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현재의 반부패 강력수사부를 반부패 수사부로 바꾸고 2개에서 3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강력수사부는 독립됩니다. 또 기존 형사부 일부를 공공수사부나 국제, 정보기술범죄, 조세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름도 바꿉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의 의견 수렴을 마친 뒤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거쳐 이번 달 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입니다. 이번 검찰 조직 개편안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검찰개혁과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을 사실상 완전히 뒤집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후속 작업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철입니다. 네, 고시 개정에 따라서 원숭이 두창도 코로나19처럼 2급 법정 감염병으로 관리됩니다. 확진자는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코로나19와 달리 증상이 사라져야 격리 해제될 방침입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이 2급 법정 감염병으로 관리됩니다. 지난달 31일 2급 지정 결정 이후 관련 고시가 개정돼 시행되는 겁니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으로 격리 치료가 필요할 때 지정되는데 현재 코로나19를 비롯해 결핵, 수두 등이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도 2급 감염병이 되면서 확진자는 병원에 격리돼 치료받게 됩니다. 7일 등이 결정되어 있는 기준이 아니고 원숭이 두창의 감염력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되는지의 그 생태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처럼 격리 기간이 일주일로 정해진 게 아니라 감염력 유지 여부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 관계자는 수포 등 증상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환자를 격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증상 발현 이후 전파력을 갖는 만큼 증상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격리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은 3주 정도로 예상하며 최종 격리 해제 여부는 의료진이 판단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진자의 접촉자까지 격리하는 것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유행 상황에 따른 위험도를 평가해 격리 범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원숭이 두창 국내 유입에 대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3세대 두창 백신은 감염 노출 위험이 큰 고위험군에만 제한적으로 접종할 예정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아프리카 풍토병인 원숭이 두창 감염 국가가 늘고 우리나라도 코로나19와 같은 2급 법정 감염병 지정을 결정하면서 불안감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감염 경로 사례가 전해지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 낙인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감염 국가가 늘고 있는 원숭이 두창을 둘러싼 온라인 공간 댓글입니다. 코로나에 이어 새 감염병이 두렵다는 반응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전파자를 성소수자로 특정해 쏟아내는 노골적인 차별글들이 유독 눈에 띕니다.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정신질환에 빗대거나 더럽다는 원색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습니다. 물론 각국 보건당국이 성소수자들 사이 감염 확산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프리카 이외의 첫 대륙 감염 사례가 나온 영국에서 감염자 절반 이상이 생물학적 남성인 성소수자로 보고되는 등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숭이 두창은 체액 등 밀접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만큼 성소수자들의 문제로 일반화할 순 없습니다. 오히려 누구든 감염될 수 있다는 게 현재까지 세계 보건 전문가들 사이의 중론입니다. 성소수자들은 일부 선정적인 보도들이 수면 아래 놓여있던 혐오 정서에 빌미를 줬다고 성토합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특정 집단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지탄하고 공격하게 만들잖아요. 그 기사들이. 동성애자든 성소수자든 이 집단의 어떤 행태를 되게 자극적으로 전시한다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실제 국내 언론만 봐도 문란한 성생활이나 성병을 키워드로 뽑은 관련 보도가 난무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한창일 때도 성소수자들에 대한 맹목적인 혐오가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사실 이태원이라는 말만 하는 것도 다 욕설과 뭐 이런 것들 동네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였기 때문에 커뮤니티 자체가 좀 위협받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죠. 우리가 모이는 공간이 공격받는다 이런. 감염병이 창궐하면 근거가 없는 주장이나 가설도 난무합니다. 이번에도 감염의 책임을 성소수자 전체로 전가하는 무분별한 낙인 효과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으로 효과를 보기 어려웠던 중증 면역 저하자를 위한 예방용 항체 치료제 이브실드가 빠르면 7월부터 국내에 도입됩니다. 이브실드는 아스트라제네카사가 개발한 직접 항체를 투여하는 방식의 예방용 항체 치료제로 면역 억제 치료를 받고 있는 혈액암 환자, 장기 이식 환자, 중증 면역 결핍 증상이 있는 선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 가운데 의료진이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맞을 수 있는데요. 예방 치료제이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중증 면역 저하자들 외에 일반 60세 이상의 고령자나 다른 기저질환자도 맞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합니다. 이브실드는 예방접종의 대체제가 아닌 항체가 잘 생기지 않아서 예방접종의 효과가 극히 떨어지는 면역 저하자들에 대해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항체 치료제입니다. 고령자나 다른 기저질환자는 예방접종을 통해 면역을 형성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효과는 어떨까요? 미국 FDA 등의 연구 결과 감염은 93%, 중증과 사망은 50%가 감소하는 등의 예방 효과와 안정성이 확인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인 BA1, BA2까지 아주 높은 수준으로 감염 예방이나 중증 환자 발생 방지 능력이 있다고 보고됐는데요. 최근 BA4, BA5 변이에 대해서도 BA2와 유사한 수준의 중화 능력이 확인됐고 효과는 최소 6개월 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6개월이 지나면 또 접종을 받아야 할까요? 향후 투약 후 6개월 전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감소되는지 그리고 중복 투여 시의 효과는 또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외국 데이터들이 나올 텐데요. 방역당국은 그때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재투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부작용도 궁금하시죠? 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서 큰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고 두통이나 피로감, 기침 등 경미한 부작용만 보고됐습니다. 접종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이브실드는 기본적으로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접종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이 따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진이 대상자를 예약하면 별도의 본인 부담금 없이 무료로 투약받을 수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이달 말 의료기관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세부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선 아직 낯설지만 미국은 지난해 12월 긴급 사용을 승인해 이미 사용하고 있고 유럽은 지난 3월부터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프랑스, 싱가포르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우선 다음 달에 약 5,000회분 그리고 10월에 15,000회분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와 같은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병이라는 게 사실 잘 모르면 더 이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데 아직도 이제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어떤 병이고 증상이 어떤 겁니까? 이제 사실 두창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 그러니까 증상 자체는 사람한테 유행했던 천연두, 그러니까 두창하고 증상은 비슷한데 이거는 이제 원숭이를 비롯한 이제 설치류에서 주로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부 사람한테 감염이 됐었고 열이 나고 그다음에 피부에 발진이 나는 형태의 질병이고요. 뭐 사망률은 뭐 한 1%에서 한 10%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고 지금까지는 워낙에 아프리카의 풍토병처럼 이제 유행을 하고 있고 이제 외국에는 아프리카 여행자나 실험을 하는 사람들한테 일부 이제 감염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감염된 사례는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 개 국가에서 동시에 뭐 1000여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한 거는 이번이 처음인 감염병입니다. 네. 뭐 사망률이 1%에서 10% 정도라는 얘기 자체가 사실 그 데이터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축적이 잘 안 돼 있다는 그 얘기처럼 들리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두 종류가 유행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서아프리카에서 유행하는 형태는 좀 치명률이 낮아서 한 1% 내외. 아, 유형별로 다른 거군요. 예, 중앙아프리카에서 유행하는 경우는 한 10% 정도 사망을 하는데 다행히 이번에 유행한 거는 서아프리카랑 유전적 형태가 비슷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감염된 사람에서 사망자는 아직 발생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연구는 좀 축적된 그 질병이긴 하군요. 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워낙에 이제 아프리카 내에서 유행을 했었고, 또한 이제 아프리카 내에서 수입된 그 원숭이라든지 아니면 동물을 실험실에서 이제 다루다가 감염된 연구진들이 한 20-30명씩 집단 발병한 사례가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됐던 질병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사한 두창 자체가 여러 이제 국가들에서 생물학적 테러 목적으로 뭐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어서 두창에 대한 백신이라든지 연구들이 돼 있었고, 일단 거기서 개발된 약이 원숭이 두창에도 효과가 있고 이런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연구 실험적인 부분으로 치료제나 백신에 대해서도 원숭이 두창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이미 여러 국가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두창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전히 좀 약간 생경하긴 한데 어쨌든 좀 더 익숙한 단어는 사실 천연두인데요. 그게 이제 법정 그 전염병 그 이 용어로는 이제 두창이라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지금 아직 국내에는 이제 감염 사례가 없지만은 전 세계적으로는 최근 좀 그 이 확진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번처럼 전 세계 뭐 27개국 넘게 그리고 1000여 명 이상 발생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가 발생된 건 처음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원인 중에 하나는 특정 유럽에서의 어떤 이제 페스티벌 같은 데서 집단으로 어떤 모임이 있고 나서 그 사람들이 다 고국에 가면서 그 안에서 발병이 된 건데 각 국가마다 이제 이런 질병을 본 적이 많이 없다 보니까 진단까지 시간이 거의 길어지면서 추가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제 확진된 분들이 늘어나니까 전 세계적으로 좀 유행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그런 그 규제가 좀 풀리면서 뭐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축제가 늘어난 어떤 그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류를 거의 못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 상황이 전 세계로 안정이 되다 보니까 여행도 늘고, 그냥 지금까지 금지됐거나 할 수 없었던 축제 같은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 간의 모임도 많아지고 또 그런 거로 인해서 이제 또한 각 국가에서 여러 국가에서 모였다가 또 흩어져서 전파되는 그런 감염병의 국제 교류를 통해서 전파되는 그런 전형적인 양상을 보여준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국내에서도 이 원숭이 두창이 2급 법정 관염병으로 이제 지정이 됐는데요. 자, 이게 사실 2급이라고 하면 코로나19하고 이제 동급인데 사실 코로나19하고 이제 성격은 좀 틀려요. 어떤 점에서 이제 2급으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된 걸까요? 사실 2급 감염병 같은 경우는 일단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중심으로 묶었고요. 그 중에서 파급성이 높은 감염병은 1급, 그다음에 격리가 필요한데 파급성이 그래도 높지 않을 것 같은 건 2급인데, 그러니까 코로나19는 전파력 부분에서는 매우 강하지만 최근에 치명률이 많이 낮아졌다 보니까 2급으로 하향이 된 부분이고요.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치명률은 뭐 1에서 10%, 뭐 3에서 6% 정도니까 꽤 높기는 하지만 전파력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처럼 이렇게 뭐 만나기만 하면 전파되거나 이런 양상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2급 감염병으로 묶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 2급이라고 하면은 뭐 감염됐다거나 아니면 증상이 있으면 어쨌든 즉시 신고해야 되고 격리가 이제 필요한 그런 그 대상이 되는 것이겠죠. 네. 자, 근데 이 원숭이 두창이 그러면 어떻게 전파가 되느냐 이게 이제 관심인데. 기존에는 이제 체액 등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밀접 접촉을 통해서 이제 전염이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또 최근에는 이제 공기를 통해서 전파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그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주된 전파 경로는 일단 사람의 수포가 생겨 있는, 그러니까 발진 생겨 있는 피부를 이제 그 다른 사람이 만지게 되거나 접촉을 하게 됐을 경우에 없는 게 주된 경로는 맞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가족들끼리 저희 접촉들이라면 일부 비말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하다. 다만 이 비말로 인한 전파는 매우 효율적이진 않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지금 어쨌든 제대로 된 접촉은 이제 신체 접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이제 신체 접촉을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된다. 물론 이제 공기를 통한 전파도 뭐 배제할 수는 없지만, 자 그렇다면 이게 코로나19처럼 뭐 대유행으로 이제 번질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유행이 되려면 일단 전파력이 강해야 되고 용이하게 전파가 돼야 되는데 일단 그런 전파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전파 자체도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코로나 같은 경우 호흡기 증상이다 보니까 그냥 본인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 무증상 감염도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발진이 이제 드러나니까 외부로 증상이 발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본인이 이거를 놓치고 지나가기 쉽지 않은 병이거든요. 그리고 발진도 2, 3주 이상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단 자체를 못 받으면서 남한테 전파시키기는 좀 어려운 병이다 보니까 아주 광범위하게 전파되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뭐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뭐 무증상이나 이런 거는 없나 보죠? 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뭐 감염이 됐는데 가볍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환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스펙트럼인지 나오진 않지만 대부분은 이제 한 2주에서 3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치고 나서 열나고 발진이 나기 때문에 이 발진이 난 상황에서 남한테 전파를 시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증상으로 감염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잠복기가 이제 2주에서 3주 정도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내로 유입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이 당국에서도 걸러내기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관측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잠복기에 들어와서 발병이 됐는데 워낙에 지금 원숭이 두창 자체를 뭐 진료해 보거나 진단해 본 의사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 이제 해외 여행 갔다 와서 열나면서 발진 나는 병이 또 워낙에 뭐 수두나 홍역 같은 질환들이 많다 보니까 매우 혼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 같은 경우도 국내 유입되고 나서도 그 진단까지 발진이 나고 나서도 거의 열흘 이상까지 진단이 이제 밀리는 상황들이 실제로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막상 들어올 때 초기 진단을 못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내가 그 해외로 지금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곳이 이제 원숭이 두창 그 발생 국가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그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는 일단은 사실 모르는 사람하고 사실 피부 접촉을 할 일은 사실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대부분 피부 접촉하는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과 피부 접촉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고 일부 호흡기 전파도 가능하니까 마스크 착용 잘하는 것 또한 신체 접촉, 뭐 손을 통해서 신체로 만날 수 있으니까 손위생을 철저히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그 성매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시키는 게 왜냐하면 성매매 자체가 전파를 하는 건 아니지만 성매매할 정도라면 익명의 사람하고 피부 접촉이 강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 접촉이라고 하면 뭐 간단한 뭐 악수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전파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주 드물지만 상처가 난 손을 이제 피부 발진 부위를 만지면 전파가 될 수는 있지만요. 근데 대부분은 발진이 막 난 사람하고 이제 뭐 허그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가족 간의 그러니까 접촉 수준 정도가 돼야 전파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굉장히 밀접하게 접촉하는 그런 사례, 또 이를테면 뭐 동남아 국가라든가 뭐 그런 곳에 이제 원숭이 두창이 지금 이 전파가 됐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외국에 나가서 뭐 마사지를 받는다든가 관광지에 가서 이런 경우에는 좀 그 주의를 하셔야 되겠군요. 그렇죠. 피부 접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런 서비스를 하는 분들의 피부 발진이나 이런 여부들은 좀 확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방역 당국이 이제 3세대 두창 백신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죠. 자, 이 어떤 백신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1세대나 2세대 백신의 문제가 접종 방법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분지침이라 그래서 한 거의 15번 정도를 이렇게 계속 찔러야지 되고 딱지가 잡혀야지 제대로 이제 면역이 된다고 나오는데 3세대 두창 백신부터는 이제 그냥 우리가 보통 맞는 대로 피하 주사 형태의 예방 접종을 2번 하면 효과가 나타나는 백신이어서 접종의 용이성 그리고 이제 안전성 부분도 많이 개선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생물 테러 대비용으로 3세대 백신을 개발 중에 있기는 한데 아직 상용화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백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특히 의료진용이라든지 또는 두창 환자가 원숭이 두창 환자 발생했을 때 접촉자한테 접종을 하면 예방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 대상으로 일부 백신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원숭이 두창 아직까지 뭐 국내에서 뭐 그렇게까지 뭐 두려워해야 할 그 질병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뭐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은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앞서 저희는 앵커 리포트를 통해서도 이제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 예방용 항체 치료제죠. 이부실드를 이제 네. 방역 당국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예방용 항체 치료제예요. 네. 어떤 분들한테 이게 이제 주로 투약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뭐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면역자자, 특히 이제 장기 이식을 받았거나 아니면 네. 골수 이식을 받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예방종을 하도 항체가 거의 생기지를 않거든요. 네. 근데 이부실드는 이제 그런 항체를 대신 이제 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몸에 투여해서 그 항체가 그런 면역저하자의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효과인데, 이게 장기간 작용해서 최소 6개월 이상 작용하게 6개월, 만든 네. 그러니까 예방적인 목적의 치료제로 나온 거거든요. 예방 접종 대신 약을 먹는 거군요. 약을 그러니까 주사를 맞는 거죠. 주사를 맞는 예, 주사를 맞는 예. 건데 어쨌든 이거를 사용했을까? 그래서 현재 접종 대상자는 일단은 이제 뭐 장기 이식 받거나 이제 골수 이식 또는 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이기는 하고요. 미국은 거기다가 더해서 면역 억제제를 좀 강하게 쓰는 사람까지 좀 확대해서 적용하기는 합니다. 근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일단 장기 이식하고 이제 혈액암 환자들 중심으로 투약을 했는데요. 예. 일단은 이제 가격이랑 공급이 해결된다고 하면 조금 더 우리나라에서도 범위를 좀 넓혀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격은 비싸지만 일단 투약할 때는 좀 무료로 투약하도록 네. 한다고 하니까요. 뭐 네. 의사분들이 이제 이 판단을 해서 이제 투약하게 되겠죠. 네. 네. 마지막으로 뭐 간단하게 이거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점점 이거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뭐 아직까지도 사실은 지난해와 비교하면은 지난해나 뭐 전해와 비교하면은 과거에 이제 거의 대유행 수준이긴 합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정점과 비교하면 굉장히 좀 떨어진 상황이긴 하고요. 어떻습니까? 이제 계속 좀 사그라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미크론 자체의 유행이라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로 7, 8월까지 유지가 될 거는 보는데요. 네. 근데 미국이나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 보면 오미크론 유행하고 3, 4개월 지내니까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에 의해서 아주 큰 유행은 아니지만 아주 피크일 때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의 유행은 있었는데 그 시기가 이제 유행하고 나서 한 4, 5개월 지난 다음이었거든요. 그럼 네. 우리나라 입장으로 보면 우리가 5월까지 유행이 됐다 그러면 한 8월, 9월 정도 되면 전반적인 면역이 떨어지니까 그때 작은 유행이 한번 생길 수 있을 거라 보고는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오미크론 외에 아주 변이가 심한 그런 변이가 유행하면 큰 유행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을 겨울쯤에 작든 크든 한 번 정도의 유행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결론적으로 올해까지는 실내 마스크는 벗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예, 아마도 지금도 뭐 10,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어떻든 계속해서 이제 집단 발병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우리가 조금 더 안정됐다고 할 때까지는 계속 착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0년) 이상 전국 노래 자랑을 진행하며 주말 안방을 지킨 송혜 씨가 95살을 일기로 영면했습니다. 고인은 최근 TV 음악 프로그램 최고령 진행자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도 등재됐는데요. 반평생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웃음과 희망을 나눴던 고인의 삶을 김현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전국! 매주 일요일 낮 어김없이 전국 노래자랑을 외쳤던 일요일의 남자. 1927년 황해도 재령에서 태어난 송혜 씨는 1949년 황해도 해주음악전문학교 성악과에 입학해 노래를 배웠습니다. 6.25가 일어나자 홀로 부산으로 내려와 국군통신병으로 복무했고 전역 후인 1955년 창공악극단에 들어가면서 가수로 데뷔하게 됩니다. 동양방송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인기를 얻기도 했던 송혜 씨는 1986년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고 한동안 마이크를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아들 놈을 잊어버렸을 때는 살고 싶지 않았죠. 제가 보답할 게 아이들을 건강하게 나서 튼튼히 키워서 잘 성장시켜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바쳐야 도리인데. 방송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오랜 가수의 꿈을 이룬 건 송혜 옛노래 1집 음반을 낸 60세 때였습니다. 한 몸과 마찬가지인 KBS 전국 노래자랑의 사회를 보게 된 것도 나이 61살인 1988년.
이후 건강이 허락하는 마지막 날까지 전국 노래자랑 무대를 지켰습니다. 단일 프로그램 최장기간 MC라는 전대미문의 기록도 남기게 됐습니다. 60여 년 동안 안방극장을 지켜온 국민 MC 송혜 씨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서울 종로에는 그의 이름을 딴 송혜 길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살아있는 날까지 사람들에게 웃음을 바치겠다고 약속했던 송혜. 100년 가까운 인생의 긴 여정은 마쳤지만 늘 그랬듯 그의 인자한 웃음은 우리 곁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는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평생 뭐 언제까지 또 여러분과 만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결론이 날 때까지 저는 안 갑니다. 예, 꼭 여러분들 붙들고 같이 가겠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충남 서부 지방에 이어진 가뭄으로 모내기가 지연되고 밭이 말라가는 등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호수 저수량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면서 공업단지의 물 공급에도 비상등이 켜졌는데요. 장맛비가 내릴 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양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급수차 대용으로 쓰는 유조차가 쉴 새 없이 물을 쏟아냅니다. 물이 없어서 모내기를 못하는 논에 하천에서 담아온 물을 부어주는 겁니다. 5월 말에 마무리해야 할 모내기가 이미 늦어져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올처럼 이렇게 가물어가지고 아직까지 물을 못 심어보기는 처음이에요. 제때에 물을 심지 않으면 수확량도 감소가 되거든요. 예산군에서 가뭄 때문에 모내기에 급수차까지 동원한 건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5월 말 현재 예산군 전체 강수량이 111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전년 대비 한 45% 정도 수준인데 6월달 들어서도 어제까지 3mm 정도가 겨우 심어놓은 고구마는 마른 땅에서 생기를 잃고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5월에서 6월에 심는 고구마, 마늘 등은 작황이 좋지 않아 가격 상승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충남 서부 지역인 예산, 홍성, 당진, 보령 등 8개 시군에는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9개월 동안 심한 가뭄에 해당하는 관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가뭄에 저수지 절반가량이 쩍쩍 갈라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지금 충남 홍성군 벽정 저수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곳 저수지의 저수량은 평년 대비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져 심각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시 대산공업단지 근처에 있는 대호호 저수량도 줄어들면서 용수 공급 중단을 걱정할 상황이 됐습니다. 대호방조제 물이 현재 저수율이 약 34% 정도 돼서 앞으로 한 열흘 이상 가뭄이 지속되면은 공장 가동에 차질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달 말로 예보된 장마 때까지 더 큰 가뭄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을지 농민들과 공단 관계자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지난달 오존 농도가 관측사상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5월 가뭄이 극심했던 탓인데요. 오존이 심해지면 천식과 안구 질환 환자도 늘어나고 우울증도 심해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전국 평균 오존 농도는 0.051 ppm으로 1년 전보다 21%나 늘었습니다. 2001년 관측 이래 최악입니다. 태양이 장렬할수록 오존 농도는 악화합니다. 오존은 자동차나 공장의 매연이 자외선을 받으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2010년부터 5월 기온을 비교하니 가뭄이 극심했던 지난달은 일사량이 754메가줄로 역대 최대였고 강수량은 5.8mm로 5월 강수량이 가장 적었던 2017년에 20%도 안 됐습니다.
오존은 강력한 산화제로 기관지와 눈, 피부를 자극해 호흡기 질환과 안구 건조증 등을 유발합니다. 특히 기관지에 좋지 않아서 오존 농도가 0.01 ppm 증가하면 천식 발작으로 인한 입원율은 3에서 6%까지 증가하고 공황 발작 입원 환자가 늘어나는 등 두뇌와 감정 조절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발표됐습니다. 가스상 물질은 마스크를 통해서는 전혀 저감시키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마스크와 같은 것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꼭 기억들을 하시고 태양광선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가능한 실내에 머물도록 하거나 태양광선을 피해서 다니는 수밖에는.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는 만큼 올여름은 코로나와 더불어 폭염과 자외선, 오존의 삼중고가 예상됩니다. 환경부는 오존 절감을 위해 장마 전까지 오존 생성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 360곳을 특별 점검할 계획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정부가 주한 미군에게서 돌려받은 용산공원 부지를 이번 주 금요일 시범 개방합니다. 하지만 공원 부지가 심각하게 오염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임시 개방을 앞둔 곳은 대통령 집무실 남쪽 지역입니다. 동서 1.1km를 따라 탐방로가 조성될 예정인데 남북 양쪽으로 옛 장군 숙소와 미군 병원, 야구장, 스포츠필드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8월 한국환경공단이 조사한 미 용산기지 사우스포스트 환경조사 보고서입니다. 기름 유출이 의심되는 석유의 총탄화수도 TPH가 병원 부지 등에서 기준치보다 최고 28배나 많게 검출됐습니다. 야구장에선 1급 발암물질인 비수가 기준치의 9배 이상, 그 밖의 지역에서도 크실렌과 아연, 납구리 같은 오염물질이 상당수 검출됐습니다. 특히 미군 병원의 지하수 내 TPH 농도는 기준치의 최대 195배에 달하는 등 지하수 오염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인조 잔디로 토사 피복을 하고 유류 탱크를 철거하는 등 위해성 저감 조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체류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만큼 인체에 유해한 수준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폐나 이런 곳에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위험물질에 대한 역치가 개개인마다 다 다른데 2시간 시간 제한해놓고 100% 안전하다? 어떻게 장담합니까? 환경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7년 걸린다던 환경오염 작업을 잔디만 덮어 졸속으로 추진하는 셈이라며 섣부른 개방보다는 충분한 환경조사와 정화 작업이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최명순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